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에 실린 큐브 위성이 어젯밤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위성에서 또 다른 위성을 사출하는 것, 세계 최초로 시도된 일인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큐브 위성 연구 개발에 참여한 대학원생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제읽기에서는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출퇴근길 어려움을 겪은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오늘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면서 열차 운행이 1시간 반가량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맛비에 이용자들의 혼란이 컸는데요. 온라인상에는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글이 다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빗길 시위에 나선 이유는 뭐였을까요? 장애인 단체는 어제 기획재정부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자리였는데 기재부는 노력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말만 되풀이했다고 하죠.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고 또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요구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장애인 단체의 시위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타인의 권리는 침해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국내 등록장애인은 263만 명, 전체의 5%에 이르지만 장애인 지원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의 1%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외면해도 되는 걸까요? 최근 서울경찰청장이 장애인단체 시위와 관련해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 처리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죠. 당시 장애인들 사이에선 우리를 쫓아올 필요 없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도망가지도 못한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비판의 화살이 과연 어디로 향해야 하는 걸까요? To reveal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국에 올 때, 사회 올 때 차가 막혀가지고 좀 고생 안 했어요? 차가 막히진 않았는데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기 때문에 빗길 운전을 아무래도 좀 조심조심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많이 막혔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정체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장맛비 때문에 지금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좀 이 소식은 정리해서 따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권 소식부터 좀 저희가 살펴보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오늘 밤 귀국길에 오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유럽 중심의 집단 안보 체제인 나토가 처음으로 초청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 4개국 정상으로서 3박 5일의 다자외교 일정을 소화한 셈인데요. 지난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으로서는 첫 해외 방문이자 외교 데뷔전을 치른 셈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은 따로 없었지만 한일 정상이 한 총 5차례나 만났다면서요. 네, 뭐 스치듯 만난 것까지 포함해서 총 5차례였고 뭐 대화가 있었던 건 한 4차례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날 그러니까 그 현지 시간으로 28일 저녁에 스페인 국왕이 주최한 정상국 참가국 정상들을 초청한 환영 관람 만찬에서 한번 한 3, 4분 정도 마주쳐서 대화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 정상회담이 별도로 있었고, 그리고 이 정상회담 끝나고 나토 사무총장과 기념 촬영을 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 29일 오후 2시 30분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토 동맹국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같이 자리한 것까지 총 5차례 대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만남에 대해 어제 국왕 만찬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고 오늘 상당 시간 이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 회의를 했다면서 제가 받은 인상은 한일 현안을 풀어가고 양국 미래의 공동 이익을 위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복원됐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기시다 일본 총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한미일 공동훈련을 언급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어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기시다 총리로부터 사전에 좀 조율되지 않은 그런 언급이 조금 나왔는데요. 예. 기시다 총리는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이 한층 더 도발할 가능성이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한미일의 협력 강화가 불가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 기시다 총리가 이어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미일이 공동훈련을 포함해 대응하겠다면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북한의 7차 북핵 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이 곧바로 이 한미일 군사 협력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 한미 간 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우선적 메뉴라면서 거의 5년 만에 만난 3국 정상이 갑자기 군사 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좀 건너뛰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도 이게 얼마나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뭐 일본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만약에 한반도로 온다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눈을 감은 순간 찍힌 사진이 나토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서 외교 결례 논란이 불거졌어요. 뭐 이 사진뿐만 아니라 저 김건희 여사 사진도 지금 얼굴이 안 나오는 사진을 그 영부인들끼리 찍은 거 그게 또 나와가지고 그것도 또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예, 그 후자 소식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저도 뭐 사진 보고 저도 좀 놀라긴 했어요. 네, 윤 대통령이 눈 감은 사진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사진 교체를 요청해서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그건 또 사진 네. 교체를 했다 그래요. 네. 뭐랄까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날 때 그 악수하면서 시선을 같이 맞추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홀다 논란까지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원래 회원국도 아닌데 참석을 했는데 좀 더 외교 논란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국회로 좀 시선을 돌려보죠. 민주당이 당초 다음 달 1일로 예고해왔던 국회 본회의 일정을 4일로 연기했어요. 네, 원래 민주당이 내일 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 선출에 돌입하려던 이 기존 계획을 보류하고 사흘 더 기다려보겠다. 국민의힘에 그러면서 추가 양보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제 오는 2일에 들어오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귀국을 기다리겠다 이런 추가 협상 의지를 보인 동시에 단독의장단 만약에 이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위한 명분 쌓기도 되는 이제 그런 포석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 이후 별도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7월부터 임시국회를 시작해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소집하려 했지만 오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그때까지 국민의힘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결론 내렸다면서 마지막으로 더 국민의힘의 양보를 기다리며 설득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원들의 뜻이 확인돼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하도록 노력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 이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간담회를 자청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도 협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만 양측의 시각 차이는 그대로여서 주말 동안 이어질 협상도 좀 난항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송수석 부대표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면서 사개특위 구성 등 민주당이 전제 조건으로 내건 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수용 불가의 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또 지금 민주당이 그 법사위원장을 양보한 것에 대해서 통 큰 양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걸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외상값으로 1년짜리 어음 받았는데 뒤늦게 외상값을 주지 않으려고 어음을 부도 처리하려다가 겨우 갚으면서 추가로 물건 더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편한 심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지나버렸는데요. 대통령실 반응은 어떤 겁니까? 네, 박순애 그 교육부 장관 그리고 김승희 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이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기한이 어제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법에 따라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문에 이 스페인 현지에서 종일 저녁까지 일정이 빽빽하다 이런 사정을 설명을 하면서 거기서 무슨 전자결제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여태 기다렸는데 굳이 해외 나가서 해야 할 만큼 긴박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윤 대통령 귀국 후에 국회 원구성 상황 보고 판단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도 읽히네요. 그리고 민주당 임사검증 태스크포스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이른바 7대 의혹을 제기했어요. 네, 민주당 인사검증 TF는 지금 김승희 그 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선관위의 수사 의뢰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실상 여권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기류가 돌아섰다고 보고 지금 공세를 박순애 후보자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TF 의원들은 박순애 후보자가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그리고 모친의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 논란, 또 위장 전입과 자녀의 서울대 장학금 특혜 의혹 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후보자 장녀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서울대 연구소에서 근무했는데 이것이 특혜일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또 차남의 고려대 편법 수시학교 의혹, 연구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또 방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중앙선관위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일단 그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수사 의뢰 사실은 어제 이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서 그 질의서와 답변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 후 법 2조 및 정치자금법 2조 및 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찰 측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이러면서 의뢰 조치 일자가 불과 지난 28일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사실 국민의힘 여권 내부에서도 조금 기류 변화가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판단은 대통령이 하겠지만 그동안 상황 변화가 생긴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지만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 수사 의뢰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 낸 그 양금희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도 보면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좀 미묘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너무 남성들에게 내각이 치우치지 않았느냐 이래서 이제 여성 장관을 임명했었는데 그 여성 장관들이 의혹에 휩싸이고 뭐 수사 의뢰 받고 의뢰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각 정당 얘기 좀 해보죠. 국민의힘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격 사퇴를 했어요. 근데 이걸 두고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네요. 네, 친윤계 의원으로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을 맡아서 당과 대통령실 간 가교 역할을 해왔다. 이 박성민 의원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오늘 1신상의 이유로 당대표 비서실장을 사임했다 하면서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그 1신상의 이유라고만 밝히고 정확히 어떤 이유로 사임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고 뭐 전화 문자에도 답이 없는 상태인데요. 네. 다만 이 사임 이사를 공식화하기 전에 이제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도움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심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지금 최근에 이제 친윤계 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 친윤계 그룹과 지금 이준석 대표 간의 이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또 이와 관련해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그 이준석 대표와 거리를 본격적으로 두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가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심이 떠난 것 아니냐. 네. 뭐 이른바
이준석 대표 손절하려고 하는 과정이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준석 대표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인데요. 네. 오늘 그 월성 원전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여기서 기자들과 만나서 어제 박성민 실장 울산 지역구에 있다가 제가 포항에 있으니까 포항에 와서 같이 얘기를 했다면서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들었고 제가 박성민 실장의 뜻을 받아서 받아들이겠다고 사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뭐 일각에서 이른바 윤심이 떠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는 데 대해서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박 의원과의 대화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이른바 뭐 정식 구단이라고 불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준석 대표가 버티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관측을 해놨네요.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가 열리기 전에 사퇴할 거다 이런 본인의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그걸 또 물어봤습니다. 오늘 박지원 원장이 이렇게 말했는데 라고 했더니 이 대표가 웃으면서 네. 박지원 전 원장이 어떤 인식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네, 사퇴 안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윤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난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 싸우겠다. 뭐 이런 뜻으로 또 해석이 되네요. 네, 뭐 기존에 뭐 이 대표가 보여온 뭐 언행이나 성향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보입니다. 네. 근데 윤리회의가 7월 7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른바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고요. 네, 이 사실이 김성진 대표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이 서울구치소에서 경찰 접근 조사를 마친 이후에 취재진과 만나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네. 그 김 변호사가 전한 데 따르면 이 김성진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대표를 20차례 넘게 성접대를 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성상납 당시에 구체적인 정황과 장소, 접대 여성 신상까지 진술을 했다면서 범죄 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또 김 대표가 자신의 회사인 아이카이스트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방문해 주기를 바랬고 이것을 위해 박근혜 키즈 중 하나인 그 이준석 대표 당시 이준석 전 비대위원에게 접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동기에 대해서도 밝히면서 네. 2013년 7월 김 대표와 이 대표가 밥을 먹으며 대통령을 모실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이 대표가 이 박 전 대통령과 연결해줄 2명을 거론하면서 힘을 써보겠다 도와주겠다고 답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뭐 한 명은 이제 이 대표가 뭐 형님으로 모시는 국회의원이다. 한 명은 기업 대표다. 뭐 이런 인적 사항의 개략적인 내용까지 전했는데요. 네. 이 대표는 이에 대해서 SNS에 쓴 글에서 이 김성진 대표의 주장,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전한 김성진 대표의 주장 자체가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민주당에선 전당대회 출마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요. 네, 민주당 차기 당권을 놓고 이재명 상임고문 그리고 이른바 97그룹이라고 불리는 이제 86그룹의 동생격인데 네.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정치인들의 이제 그룹 간의 대립 전선이 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강병원 의원이 이 97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네. 오늘은 박용진 의원이 역시 97그룹의 한 명으로서 출마 선언을 했고 내일은 강훈식 의원이 출마를 예고를 했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일요일에 출마를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른바 뭐 양강 양박이라고 불리는 뭐 강병원, 강훈식, 박용신, 박주민 이 4명 의원 가운데 벌써 3명이 출사표를 던진 건데요. 박용진 의원은 오늘 출마 선언에서 기존 민주당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온 사람이 혁신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면서 개파에 곁불재지 않고 악성 팬덤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당 혁신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자신이 적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유력한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을 향해 나오시라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혁신이 뭔지 민주당 혁신안을 놓고 세게 붙어보자 이렇게 도발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당대표 출마 선언하기 전에 이인영 의원, 뭐 86그룹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인영 의원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던데 민주당 내에서 세대교체론에 힘이 실릴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른바 97그룹들이 지금 그 97그룹들의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배경에는 친문 유력 주자들인 전해철, 홍명표 의원 그리고 86그룹 대표 주자인 이인영 의원 등 이제 중진들이 잇따라 스스로 출마 의사를 접으면서 자연스럽게 좀 길을 터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네. 특히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한 이른바 양강 양박 의원들을 조찬에 따로 불러서 뭐 출마를 좀 격려했다. 그래서 사실 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뭐 약간 배우 조정 비슷하게 한 게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뭐 강병원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은 그냥 격려를 한 것이고 뭐 이인영 의원과 면담으로 인해서 출마 결심을 한 건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른바 세대교체론이라는 흐름이 지금 새로 나온 거는 맞는데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수론에 얼마나 위협이 될 것이냐 이거는 아직까지 좀 그 정치적인 그 효과는 아직 좀 미지수로 보이고요. 네. 대중적인 인지도는 물론이고 어떤 그 당 혁신이나 어떤 비전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제 이재명 의원에 비해서 좀 존재감이 얼마나 뚜렷하냐 이것이 앞으로 이제 이 정치인들이 스스로 증명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경찰이 오늘 경기주택 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어요. 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경기 수원시의 이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3시간가량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GH의 직원 합숙소 임차과정 전반과 정확한 용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지는 GH 본사 한 곳이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해당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현욱 전 GH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검찰은 국민의힘이 비슷한 시기에 고발한 이 의원 및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 사건 역시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GH 측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다. 지금 이른바 논란이 제기된 숙소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바로 옆집이 이재명 의원이 그 경기도지사인 시절에 이제 분양받아 거주한 곳이어서 숙소가 맞는지 이제 의혹이 일었는데요. 국민의힘 측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자택 옆으로 GH 합숙소를 옮겨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하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혹시 이재명 의원 입장이 나왔습니까? 요건 관련해서는 입장이 나온 게 없고요. 네. 오늘 그 의원총회 참석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네. 그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네. 형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형 집행정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병 관련 치료를 마치고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대통령이 퇴원하고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면서 의사들이 모여 의논 끝에 통원 치료해도 되는 상태라고 판단해 퇴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 판결받고 복역하다 1년 7개월 만인 지난 28일에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이 됐는데요.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온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수원지검이 이것을 승인해서 지난 28일에 석방이 됐습니다. 근데 병원 통원 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건강 상태인가 보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것이어서 이게 그 또 이틀 만에 갑자기 통원 치료가 가능한 정도로 회복이 됐다. 뭐 이런 게 나와서 좀 미심쩍은 시선이 있기도 한데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정지 사유는 이제 이런 그 생명 위태로울 정도의 건강 악화 그리고 만 70세 이상의 고령 그렇죠.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뭐 이 전 대통령은 뭐 건강 외에도 일단 70세 이상의 고령이라는 점에서 그 요건에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는데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노사는 각각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강조하면서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2018년 계약된 산입범위 확대 영향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네. 물가 폭등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배를 불리는 재벌 자본가의 소득자산 격차를 더 벌려서 불평등 양극화를 가속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는 그 반대 입장에서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영 프리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에 실린 큐브 위성이 어젯밤 성공적으로 분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신호 수신은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번에 분리된 큐브 위성 스텝
연구 개발에 참여한 최재섭 조선대 스마트 이동체 융합시스템 공학부 석사과정 대학원생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큐브 위성이라고 하면 조금 좀 낯선데요. 이게 어떤 위성으로 개발된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큐브 위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네, 큐브 위성은 네,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약 10cm 정도 되는 초소형 위성이고요. 10cm밖에 안 돼요. 네네. 이 크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U라는 규격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거를 뭐 3개 붙이면 3U, 6개 붙이면 6U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위성은 이번에 6U 사이즈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전체 크기가 10cm, 네, 20cm, 30cm 이 크기로 만들어졌고요. 예, 그래서 저희 위성은 이름은 스텝큐브랩2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전자공학, 정적외선, 중적외선 이렇게 3대의 카메라가 장착되어가지고 백두산 천지의 온도 변화를 탐지하고 이제 백두산 분화징후를 관측하는 거를 주 임무 목적으로 하는 큐브 위성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큐브 위성이 성공적으로 사출이 됐다. 여기까지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호 수신은 일부만 이루어졌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 위성이 아직 자세를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예, 수신을 이제 100% 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큐브 위성 같은 경우는 성공 단계를 총 3단계로 나눠놨어요. 예. 이게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큐브 위성 비행 모델을 개발하고 발사하는 것까지고 레벨 2가 이제 저희 태양전지판이 전개형 태양전지판이 들어가는데 이 태양전지판이 전개가 됐다라는 신호를 받고 이제 지상국이랑 위성의 양방향 송수신까지 성공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레벨 2 성공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위성에서 보내는 배터리 용량이나 이제 뭐 자세 정보 같은 기본적인 위성 상태 정보만 받아봤고요. 예, 여기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위치 정보하고 지금 저희 지상국에서 신호를 줬을 때 위성에서 신호를 다시 보내주는 이 단계까지는 아직까지는 성공을 못 해가지고 이제 레벨 2에서는 절반까지만 성공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전부 다 못 들어오는 거는 이제 위성이 사출되는 과정에서 네, 위성이 조금 회전이 들어가면서 이제 좀 빠르게 회전하는 상태로 지금 궤도를 돌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 때문에 지향성이 조금 안 나와서 다 못 들어오는 건데 현재 자세 제어 모듈이 자세 안정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세를 교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상에 구현을 해가지고 그리고 네. 또 자세를 제어해주는 모듈이 위성 안에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 지상국의 지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카메라가 지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시도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안정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위성하고 신호는 어디서 주고받습니까? 조선대에서 주고받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이 또 있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상국을 2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주지상국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있는 솔탑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주지상국을 운영하고 있고 예. 그리고 조선대에서도 부지상국으로 학교에서 지상국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위성 제작하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연구 네. 개발 자격을 얻은 건 2019년이었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9년에 큐브 위성 경연대를 통해서 이제 큐브 위성 개발이랑 발사 기회를 획득하게 됐고요. 예. 1차, 2차 경연에서 위성의 임무랑 예비 설계까지 진행한 후에 거기서 이제 경연을 해서 최종 선발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2019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발은 언제 다 끝났습니까? 이제 저희가 5월 말에 최종 납품을 했고, 네, 납품 전날까지도 저희가 밤새 가면서 제작을 했었거든요. 총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럼 3년 동안 개발해서 그 발사 직전까지 지금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개발 기간이 코로나가 발생한 기간이랑 겹치게 되어가지고요. 예.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 부품들이 통제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가 있어야지 전자적으로 연결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이런 전자적인 검증 시험이 늦어져가지고 이제 개발이 많이 일정이 늦춰졌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제일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발 완료됐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일단 납품할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제 전날까지 이제 밤새고 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좀 마무리를 한 만큼 저희가 놓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걱정을 했는데, 네. 일단은 큰 문제 없이 성능 검증 이석에 수납을 해가지고 그때는 되게 안도감이 많이 밀려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 우주에서 작동하는 결과를 보고 싶다는 기대감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최재섭 씨의 경우에는 네네. 대학원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같이 이제 연구 개발에 참여하셨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러 명이 참여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각각의 어떤 뭐 개발하는 부분들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네. 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큐브위성 개발팀에서 구조 설계를 담당을 했었고요. 네. 전체적인 구조체 뼈대를 이제 설계를 하고 이 내부에 들어가는 탑재체들이 발사체 안에서 발생하는 진동들에 대해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걸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큐브 위성을 직접 보지는 않아가지고 네. 구조체를 어떻게 만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네네.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쉬운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 아무래도 위성인데 위성의 그 아주 작은 구조체 안에 전자기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카메라도 들어가고 그랬을 텐데 그걸 만드는 과정 자체 그리고 또 그게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강성도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제가 오히려 여쭤보는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쉽게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네. 이게 제일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발사체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 높은 추력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엔진이 이제 소음이 발생을 하면서 그 진동들이 전부 다 위성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그때 발생하는 그런 높은 진동들에 대해서 이 구조체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의 전달도 최대한 적게 되게 해가지고 전자 부품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이 왔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네,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느끼는 것하고 네네. 거의 그 지구 밖에 그 대기권을 벗어난 거잖아요. 우주 공간에 네. 나가 있는 물체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를 테니까요. 네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누리호 발사 모습 지켜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발사 네네. 성공 만약에 실패했더라면은 지금 그동안에 3년 동안 고생하셨던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참 긴장하면서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누리호 발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누리호 발사는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었고요. 네. 근데 저희가 걱정을 했던 거는 이제 부담감이 너무 컸던 거죠. 첫 번째로 저희가 사출이 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이때까지 모든 과정이 다 성공을 했는데 네. 저희가 갑자기 실패를 해버리면은 그러네요. 네, 너무 그런 부담감이 너무 크게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대학에서 개발한 것도 지금 더 남아 있는 거죠. 큐브 위성이. 네네, 맞습니다. 저희 사출 이후로 이틀 단위로 해가지고 네. 이제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순으로 사출이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다 좀 다른 데서 제작한 큐브 위성도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좀 이건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왜 네. 우주과학 분야, 우주항공 분야를 전공해야 되겠다고 선택하셨어요? 우선은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좀 지금도 이제 자동차 엔지니어로 근무 중에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좀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많이 키웠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좀 인공위성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임무를 묵묵히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저한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이제 항공우주공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졌던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주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겠어요. 이번에 이제 발사 성공 소식을 보면서 네네. 나도 저런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학생들한테 또 저희가 들려줘야 되니까요.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 있는지. 네네. 막상 해보니까 후회는 안 되세요? 후회가
이제 모든 엔지니어들이 이제 같이 저희랑 했던 업체에 있는 엔지니어 분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네. 이제 자식들은 과학자나 엔지니어를 한다고 하면 뜯어말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만큼 현재까지는 이제 엔지니어라는 게 되게 이제 대우가 그렇게 좋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예. 결국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제 뿌듯한 그런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뭐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배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생하는 것만큼의 보수도 많이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명예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항우연 연구원들도 네네. 처우가 별로 안 좋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기도 하셨는데요. 지금 오히려 연구원도 지금 못된 상황이잖아요. 더 공부를 네네.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그 선배들 얘기도 듣고 그럴 텐데 네네. 실제 현실에서 어느 정도 처우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뭐 연구비도 안 나오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막 안 나오는 수준은 아닌데요. 네. 이제 저희가 고생을 하는 것만큼의 대우는 못 받는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 국내에서 항공우주 연구하면은요. 네네. 그러면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우주 분야 아무래도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우주가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다 보니 현재까지는 우주 분야에 관련된 회사는 크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좀 많이 좁은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한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요. 우주항공 분야를 사랑하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우리나라 우주산업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우주 분야는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외랑 교류를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런 투자 자체는 국민들의 관심에서부터 시작을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이제 지금 되게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쏟고 있잖아요. 누리호하고 이제 큐브위성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네. 이런 관심들이 이제 단순한 이벤트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응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청취자들이 이미 응원하고 계세요. 저희 네네. 강보현님께서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내셨군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의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힘드시더라도 계속 이 길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섭 조선대 스마트 이동체 융합시스템공학부 석사과정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횡재세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횡재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명칭은 좀 생소합니다만 사실 이런 논의가 국내에서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다들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유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네. 요즘 동네 주유소 가서 차에 기름 넣으려고 하면 사실 깜짝깜짝 놀라죠.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은 지 오래고요. 휘발유값하고 경유값이 역전된 것도 여러 날이 지났고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이미 2,100원 선을 지금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1,200원 이렇게 하던 게 엊그제 같고 세 자릿수로 있었던 것도 그렇게 아주 과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정부가 유류세를 일부 깎아주지 않았다라면 지금 현재 유가는 아마 더 높았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정부가 유류세를 15%에서 30%로 확대폭을 넓혀놓은 거를 최근에 다시 37%까지 인하해주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가 정유업체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다는 거죠. 유가가 오르는 건 그렇다 치는데 왜 정유사는 돈을 벌까? 그럼 유가가 오르는 것보다 이들이 이윤을 더 붙여서 팔아서 그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물건을 잘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정쟁이나 이런 특수 상황 때문에 유가가 급등해서 돈을 번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횡재를 맞은 셈인 거죠. 걸어가다가 마치 금덩이를 주운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횡재세라는 이슈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근데 횡재세라는 게 원래 있었던 겁니까? 횡재세라는 용어는 영국에서 처음 사용했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요. 네. 1997년도에 영국 고든 브라운 정권일 때 노동당이 이제 집권을 했을 때거든요. 네. 이때 이제 횡재세라는 걸 거뒀습니다. 영어로는 windfall profit tax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이익에 붙이는 세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이걸 횡재세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어떤 세금이었냐면 영국이 이제 1980년대에 공기업 민영화를 진행했었어요. 네. 이 과정에서 이 공기업을 너무 헐값에 이제 사기업들에게 팔아넘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업들을 인수했던 기업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들 기업이 이른바 횡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1997년도에서 노동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네. 너무 돈을 많이 번 이 기업들에게 세금으로 그 이익의 일부를 걷어들인다라는 겁니다. 1980년대면 기억하시겠지만 마가렛 대처가 집권하던 시기거든요. 네네. 당시 노동계는 극심한 파업이 있었고 이때 철의 여인 이런 명칭을 얻으면서 단호한 대처를 했던 정부로 유명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시장 논리를 내세워서 공기업들을 줄줄이 민영화시키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념에서 1997년에 등장했던 세금인데 최근 영국에서 그때 그런 그 개념들을 지금의 정유사들에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구체화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지난달 에너지 요금 급등에 대해서 석유와 가스업체에게 25%의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재원으로 삼아서 일반 가게들의 150억 파운드, 그러니까 약 24조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죠. 네. 대신 이 초과 이윤세는 일시적으로 적용하고요. 영국 석유 가스 요금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한쪽에서는 이른바 횡재를 얻어가지고 돈을 네네. 많이 버는데 뭔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거 조금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이익을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논의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정유업계에 고통분담을 요구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바 있고요. 네. 같은 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정유사의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비단 이게 야당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날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불러서는 안 된다. 정유사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정유사들, 정유업계가 네. 어느 정도 큰 횡재를 얻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4대 정유사라고 하면 SK이노베이션, S-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국내 정유 4사가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초강세에 힘입어서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1분기에 SK이노베이션은 1조 6,491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예. S-오일은 1조 3,320억 원,
GS 칼텍스는 1조 812억 원, 그나마 현대오일뱅크가 7,045억 원으로 1조가 좀 안 된 상태고요. 어쨌든 4개사가 모두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이익을 올렸고요. 이 4개사의 전체 영업이익을 더해보면 4조 7,668억 원이거든요. 전년 동기보다 무려 2조 5,079억 원이나 이익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 넘게 늘어난 거예요. 올해 2분기에도 정유사들은 앞선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호실적으로 올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원재료 값이 비싸면 네. 그러면은 그걸 다시 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더 비싼 가격을 받고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큰 이익이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석유는 지금 사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없으면 아예 산업 자체가 안 돌아가죠. 그리고 네. 제품을 만들 때 필수가 또 석유에서 나오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을 만든다든지 섬유를 만든다든지 할 때 나프타 같은 게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는 가격 전이가 굉장히 쉬운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 때문에 가격을 높이면 물건이 안 팔리겠지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 전이는 무조건 되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뭐 제품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국제 유가가 너무 빠르게 급등하다 보니까 이 정유사들이 미리 사둔 원유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재고 관련 이익이 늘어났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석유 제품 수요를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정제 마진이라는 것도 역대 최고 수준까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정제 마진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 최종 가격에서 원유값하고 수성 운영비 등을 뺀 값을 이제 저희가 정제 마진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정제 마진은 배럴당 4에서 5달러를 넘어서면 보통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유사들이 정제 마진이 4에서 5달러만 넣으면 이익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지금 이 정제 마진이 얼마 정도냐면 6월 셋째 주 기준으로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배럴당 29.5달러예요. 그러니까 4달러만 넘으면 이익이 나는데 지금 29달러 거의 30달러에 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득을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죠. 직전 최고치였던 배럴당 24.41달러가 불과 일주일 만에 5달러가 더 오르면서 30달러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 정제마진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정제마진은 올해 4월 달에 배럴당 20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신기록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거 땅짓고 헤엄치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지난주 은행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네네. 근데 네네네. 기업질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익이 좀 손해볼 때도 있는데 이익 많이 났다고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좀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사실 횡재세라고 하니까 무척 새로워 보이긴 하는데요. 코로나19가 급심할 당시로 저희가 돌아가서 생각을 다시 해보면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이익공유제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나실 텐데요. 예. 코로나 상황에서 배달이나 온라인 커머스 기업들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 많이 올린 이익을 좀 나눠서 공유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당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엔 야당인데 그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말문이 막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손실나면 메꿔주는 것도 아닌데 이익 많이 났다고 이걸 횡재라고 얘기하면서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다만 경제는 해법이라는 게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돈을 풀어내는 것도 그렇고요. 정부에서 막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편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부의 재정이 다 망가진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당장 나라가 망하고 기업들이 망해가고 가게가 망해가는데 살리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더 강했고 네. 그 당시에는 그게 다 수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상황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이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그 사회가 그걸 허용하면 사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이윤율이 10%를 넘어선 석유회사에 대해서 추가로 21%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네. 조 바이든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미국 사회에서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지난
지난 10일에 대국민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정유사죠. 그러니까 엑손이 지난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들였다. 석유 회사들이 누르고 있는 고수익 이거 안 된다라고 아예 비판을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추세여서 국내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라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 얘기하고 있고 법인세를 네. 뭐 인하하겠다고 한다거나 네. 민간 중심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뭐 이런 쪽 기조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이렇게 좀 거부감을 가질 만한 이런 대책을 과연 도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들거든요. 사실 뭐 대선 전국에서 얘기했던 것들 중에 지금 정책적으로 바뀐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전기세가 인상된 것도 최대한 공공요금 막겠다. 가스요금, 전기요금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 상황이 본인들이 그 당시에 판단했던 것 그리고 대선 때 했던 공약들하고 지금 상황이 맞지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각국 정부들이 내놓는 인플레 대책이나 경기 부양책들이 대부분 서로 어떤 국가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하는 정책들을 약간 베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정부가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유류세 인하 카드를 썼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따라했거든요. 아, 미국이 따라했어요. 예, 미국은 유류세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세를 낮춰주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따라했고요. 네. 미국이 중국하고 그렇게 싸우다가 관세 인하 카드를 지금 꺼내들지 않습니까? 예.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 관세 다시 높였던 거 낮추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니까 이거 말고는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거라도 해야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단 살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횡재세도 영국을 비롯한 유럽 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먼저 움직였거든요. 이걸 우리나라도 미국도 도입 여부를 지금 조율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유류세를 깎아주는 건 세수를 잃는 거지만 횡재세는 기업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재정적 부담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입론이나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해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또 우리가 뭐 베끼기, 따라하기 이런 표현 썼지만 어떻게 보면 배운다 이런 표현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가져오고 또 제가 배워야죠. 예, 맞습니다. 서로 어떻게 배워가는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좀 제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